저는 올해 64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다 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죠. 아들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잡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벌써 우리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나 싶어서요. 그래도 기쁜 마음이 더 컸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바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였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나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몇 번 불평 섞인 말을 했거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데 사는데 저희 집은 좀 그래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징조가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집안 얘기도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금도 거의 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죠. 집안 형편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전세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라지만 저는 아들에게 집 한 채는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죠. 우리가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사줄 수 있을까? 남편은 통장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은 절대 무리야. 경기도라도 알아봐야겠어.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용인, 평택, 오산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부동산 중개소를 들락날락하며 매물을 확인했죠. 예산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 3억, 여기에 대출 2억을 합치면 5억이었어요. 5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서울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경기도도 좋은 지역은 가격이 너무 높았죠. 그러다 오산에서 괜찮은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10년 된 아파트였는데 관리 상태도 좋았어요. 교통도 나쁘지 않았죠. 광역버스도 있고 전철역도 가까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했어요. 오산이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좀 멀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군요. 재택근무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했어요.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니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출 2억은 부담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조금씩 갚아가기로 했죠. 퇴직 후에도 몇 년은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들 잘 되는 거 보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집 열쇠를 받던 날 우리 부부는 그 집에 가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넓은 안방, 깨끗한 주방. 아들 부부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모습이 그려졌죠. 결혼식 한 달 전 우리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집 열쇠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내 집이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은 열쇠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부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괜찮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너희 부부 열심히 살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열심히 살아서 보답할게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분명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저는 아들 부부를 보며 축복해줬습니다. 이제 저희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부부가 알아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부부를 처음으로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듣고 새집 생활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죠. 며느리를 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웃긴 했지만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죠. 제가 새집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물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이 걸렸습니다. 네, 괜찮긴 한데요. 말끝을 흐리더군요. 남편이 괜찮긴 한데 뭐가 문제야?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산이면 서울까지 출퇴근이 좀 멀지 않나요? 첫 마디부터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죠. 요즘 광역버스도 잘 되어 있고 전철도 있어서 괜찮을 거야. 재택근무도 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그래도 서울이랑은 다르죠. 친구들은 다 서울이나 분당, 판교 쪽에 사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부터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친구 중에 한 명은 강남구에 전세 얻었대요. 또 다른 친구는 분당 신축 아파트 샀다고 하고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화내지 말라는 신호였죠. 저는 참으며 말했어요. 그 친구들 집은 아마 가격대가 많이 다를 거야. 강남이나 분당은 10억도 넘잖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5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요? 우리 부부가 30년 넘게 모은 돈인데요. 게다가 대출 2억까지 끼어서 간신히 마련한 집인데 말입니다.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제지했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들게 마련해 주신 거야.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서울은 10억이 기본이라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나빠지면 아들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며느리,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집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신혼 때는 원룸에서 살았단다. 며느리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시대가 달라도 원칙은 같아. 처음엔 다 작게 시작하는 거야. 너희 부부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지. 며느리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아들이 몇 번 말을 걸어도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며느리 태도 봤어요? 남편도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러게, 좀 실망스럽긴 하네. 하지만 결혼 초기라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감사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불만만 가득하던데.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저도 그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한 달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 형제들과 조카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연스럽게 아들 결혼 얘기가 나왔죠.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네 아들 신혼집 어디 마련해줬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오산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지.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산이긴 하지만요. 그 말투가 정말 기분 나빴어요. 마치 오산이 무슨 변두리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죠. 조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산이면 교통은 어때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서울까지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집 위치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남편 형제들이 저를 위로했지만 속이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뒤로도 며느리의 불평은 계속됐습니다. 명절 때 오면 항상 집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아파트값 많이 올랐대요. 우리 집은 오산이라 별로 안 올랐지만요. 이런 식이었죠. 저는 매번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철이 없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와이프가 자꾸 이사 가자고 해요. 제가 물었죠. 어디로?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울이요. 전세라도 서울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 형편에 서울 전세가 가능할까요? 저는 화가 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아들아, 지금 너희가 사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전세로 가면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해. 집값 오르면 전세금도 올라가고.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요. 며느리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5억짜리 집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깨달을 거야. 조금만 참아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며느리의 불평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족 모임이 제게는 고역이 됐어요. 어느 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촌 동생네 며느리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언니, 신혼집 어때요? 살기 좋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죠.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산이긴 하지만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오산도 좋잖아요. 요즘 개발 많이 되고 있다던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긴 한데 친구들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요. 다들 서울이나 좋은 데 사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전세 살기도 힘들다던데. 며느리는 표정만 굳혔습니다. 대답은 안 하고 그저 입술만 꾹 다물었죠.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계속 서울 가자고 조르면 어쩌죠?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똑똑하니까 잘 판단할 거야. 우리가 너무 간섭하면 안 돼.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 볼수록 불안했죠. 일주일 뒤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와이프가 자꾸 집 얘기를 해요. 친구들 만나고 오면 꼭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속이 탔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친구 중에 누구는 판교 신축 아파트 샀다고, 또 누구는 강남에 부모님이 집 사줬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오산이냐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해 주신 건지 안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와이프가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존심? 집 한 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나 봐. 아들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 먹혀요. SNS 보면 친구들 새 아파트 사진만 보고 한숨 쉬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 소식을 확인했나 봅니다. 친구가 새 아파트 입주했다는 글을 올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못 사나며 핸드폰을 들이밀기도 했다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와이프 잘 타이를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저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며느리도 현실을 보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2달 뒤 명절이었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종일관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인 제가 아가야, 밥 좀 더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배불러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죠. 아주버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집도 있고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중얼거렸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명절날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서울로 이사 가자고 계속 조르는데 어떡하죠? 제가 물었어요.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하려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산집을 팔자고 해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그 집을 팔아? 아들도 난감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반대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듣질 않아요. 매일 싸워요. 저는 화가 났지만 아들한테 화낼 순 없었습니다. 아들아, 그 집 팔면 안 돼. 서울 전세 들어갔다가 나중에 집값 오르면 어쩌려고. 너희 형편에 다시 집 사는 게 쉽지 않아.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와이프가 이해를 못해요. 며느리는 정말 현실 감각이 없었습니다. 5억짜리 집을 팔아서 서울 전세를 가겠다니요. 전세금은 올라가는데 재산은 하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 집 팔면 안 돼. 그건 엄마가 허락 못한다. 아들이 알겠어요. 엄마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며느리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서울로 가자고, 집을 팔자고 조르고 있었죠. 아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고요. 저는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직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마련했는지 깨달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정수기와 만나기로 했어요. 정수기는 제 절친이었죠. 힘들 때마다 속 얘기를 털어놓는 친구였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요즘 새로 생긴 카페인데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요.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손님이 많고 2층은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정수기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며느리는 잘 지내? 저는 한숨부터 나왔죠. 말도 마. 정말 힘들어. 그렇게 며느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산집에 대한 불만, 서울로 가자는 졸음, 친구들과 비교하는 것까지요.
정수기가 혀를 찼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집 한 채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원룸에서 시작했잖아.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 조금씩 모아서 집 장만하고 그랬는데. 정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 애들은 처음부터 다 갖추려고 하더라.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 뒤편에서 여자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카페니까 손님들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싶었죠. 정수기와 대화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볼까 하다가 참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면 어색해질 테니까요. 정수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우리 며느리 있는 것 같아. 정수기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여기 있는 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제가 정수기한테 말했습니다. 목소리 낮춰. 들리면 안 돼. 며느리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 오산이야. 친구가 뭐라고 물었나 봐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죠. 진짜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뭘 말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요즘 집 있는 게 어디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5억짜리가 뭐가 대수야. 요즘 서울은 10억도 넘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인데요. 대출까지 끼어서 간신히 마련한 집인데요. 며느리는 그게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이라니. 동네 분위기도 완전 촌스럽고 별로야.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웃었어요. 시댁에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정수기가 제 팔을 잡았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수기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습니다. 야, 괜찮아? 진정해.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그 집을 마련했는데. 정수기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정말 너무하네. 카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수기가 물었어요. 어떡할 거야? 며느리한테 들은 거 말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들한테 알려야지. 정수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어요. 지금도 좋지 않아. 며느리가 계속 서울 가자고 조르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들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이건 너무하네. 당장 아들한테 전화해.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죠. 몇 번 만에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오늘 카페에서 며느리 봤어. 아들이 아,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오산집이 부끄럽대.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억짜리가 뭐가 대수냐고, 시댁에서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냐고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직접 들었어. 며느리는 우리가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친구 정수기도 같이 들었어.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할게요. 저는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여보, 울지 마. 우리 잘못 없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아들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한 게 자꾸 생각났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둘이 싸우진 않았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와이프랑 많이 싸웠어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래?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 말 안 했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직접 들었다고, 정숙 이모도 같이 계셨다고 했죠. 계속 싸웠어요, 엄마. 밤새도록. 아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아, 힘들지?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들이 자책했습니다. 저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괜히 제가 나서서 더 큰일이 난 건 아닌지. 하지만 며느리의 그 말들을 듣고도 참을 순 없었죠. 열흘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밥은 제대로 먹는 건지 잠은 자는 건지 걱정됐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와이프랑 요즘 거의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카페 일 이후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이프가 평소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 얘기를 들었어요. 집만이 아니에요. 제 직장도 마음에 안 든대요. 연봉이 적다고.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는데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제 친구들도 싫대요. 스펙이 별로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 무시하는 말을 해요. 제가 우리를 이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에서 지원이 별로 없다고. 다른 친구들은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집 하나밖에 못 받았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 하나가 얼마나 큰 건데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 지원이 별로 없다니요. 엄마, 저 결혼할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와이프가 매사에 불평이 좀 많긴 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달라졌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 전 성격이 결혼 후에도 그대로야.
아들도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와이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해요. 집, 직장, 친구, 시댁, 뭐 하나 만족하는 게 없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솔직히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판단을 믿는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중요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아들이 아빠한테 인사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옆에 앉았어요. 아빠도 엄마 얘기 들었다. 며느리가 너무했어. 아들이 죄송해요. 아빠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뭘 미안해하니. 너는 잘못이 없어. 남편도 아들이 걱정됐나 봅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아들은 그날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고 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불행해 보였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이러다 큰일 나겠어.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들은 지쳐가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냉전 상태라고 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들 부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답은 곧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만나진 못했어요. 아들은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 집에 오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죠.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거겠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었죠.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뺨도 많이 들어가 보였어요. 3개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아들아, 무슨 일 있어? 아들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뭐, 이혼?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보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카페 사건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와이프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죠. 엄마가 도청했다고, 자기를 뒷담화했다고, 제가 도청을 했다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얘기를 들어야 할 때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제가 말했죠. 엄마가 우연히 그 자리에 계셨던 거고 와이프가 큰 소리로 얘기해서 들린 거라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안 믿더라고요. 참다 폭발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크게 싸웠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말했죠. 도저히 이런 식으론 못 살겠다고. 며느리는 뭐라고 했을까요? 와이프도 소리 질렀어요. 자기도 이런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매일 불평불만만 듣고 살았어요. 뭘 해도 만족을 못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아들이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혼한대요라고 말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죠. 아들이 남편을 봤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남편이 아들 옆에 앉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와이프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무시했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착각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결혼 전 성격이 결혼 후에도 똑같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요. 결혼 전부터 징조가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거예요. 아들이 자책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대답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할 거예요. 혼자 살면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힘들면 집으로 와. 우리가 도와줄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이나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의 됨됨이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음엔 신중하게 선택하렴. 아들이 네, 엄마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아들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남편이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라고 했죠. 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아들이 잘 극복할 거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랐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버틸 생각이 없었나 봐요. 양쪽 다 합의했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죠. 아들이 집으로 전화했어요. 엄마, 오피스텔 계약했어요. 저는 어디?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근처 작은 곳이에요. 원룸인데 깔끔해요. 며칠 후 아들 오피스텔에 가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삿짐을 도와주러 갔어요. 원룸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깨끗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아들이 웃었어요. 네,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저는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간단한 살림을 챙겨줬어요. 냄비, 프라이팬, 그릇, 이불 같은 것들이요. 남편은 작은 책상을 조립해주고 있었죠.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저 요리 좀 할 줄 알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대학 때부터 자취하면서 요리를 배웠죠. 짐 정리가 끝나고 우리 셋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 아들이 반찬통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편이 말했어요.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고 앞으로 잘 살아봐. 아들이 네,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 라고 물었어요.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집이나 돈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함께 사는 사람이 불행하게 만들면 의미 없지. 아들도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와이프는 뭘 해줘도 만족을 몰랐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5억짜리 집도 부족했고, 제 연봉도 적었고, 다 부족했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평생 행복할 수 없어. 항상 남과 비교하고 불만만 가득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후회가 됐어요. 엄마도 미안해. 그때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결혼한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 모습이 더 드러나죠.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앞으로는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 아들이 깊이 새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들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운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 아들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네, 엄마. 요즘 회사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들, 안색이 좋아졌네.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편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 좋고 퇴근해서 집에 와도 편하네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죠. 밥을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어요. 저는 그래, 천천히 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요. 뭘 해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아들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잘 생각했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 있어.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건만 찾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사람.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처음엔 작아도 함께 키워가는 거야. 아들도 이제 그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승진했다고 했죠. 엄마, 저 팀장 됐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축하해, 아들.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과 셋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저 괜찮아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힘들었는데 잘 이겨냈구나. 아들이 덕분이에요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선택할 거예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조건보다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남편이 잘 생각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엄마, 아빠가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중요해. 우리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아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고 살아갈게요. 실수도 하겠지만 신중하게 선택하면서요. 저는 아들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들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이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괜찮을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믿었습니다.